속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신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편치 않으실 때, 혹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막막하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순간에 누구나 의지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제도가 곁에 있다면 조금 더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의 핵심 복지제도 중 하나인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전해드릴 텐데, 이 내용이 선생님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특히 궁금해하시는 혜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료급여와 기초연금과 같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나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 역시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실제로 달라진 부분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점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대 어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여러 지원을 결정하는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두루 적용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리는 만큼 수급자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더 폭넓게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이미 공개된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큰 방향성만 짚어드리고 구체적인 수치와 상황별 사례는 다른 영상이나 추가 자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의 나이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수급자분들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고 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혜택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공제해드리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나이 구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께 일정 금액을 공제해드렸습니다.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께 동일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분들께서 일을 하셔도 생계급여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소득을 벌어도 종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우선 20만 원을 공제받고 이후 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소득 측면에서 유리해지신 셈입니다. 혹시 그래도 근로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셔서 이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번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시금 일할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차량에 까다로운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된 승용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어려웠던 중형 차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동권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오래된 차라도 탈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되셨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수급 중 차량 운용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달라진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이 많아 보이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25년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보다 널널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녀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까지 허용됩니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새 기준 아래라면 부모님이 수급자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급 문턱이 좀 더 낮아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변경사항인 자립지원 별도 가구 소득 기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가구가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자녀는 수급 가구에서 빠지고 나머지 가구원들만 계속 수급자로 인정받는 제도를 자립지원 별도 가구 제도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자녀가 취업하여 독립하더라도 부모님께서 계속 수급자로 유지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해에는 자녀의 한 달 소득이 60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이 9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추었을 때 자립지원 별도 가구로 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손자녀와 그 배우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니 가구 내의 젊은 층이나 손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수급자 가구가 더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례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의료급여 특례 역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오래 이어지는 분들은 그 비용만큼 실제 소득에서 제외해 드림으로써 소득 인정액을 낮추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 기준을 만족하면 정부가 의료급여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해당 질환 치료비가 6개월 이상 꾸준히 발생해야 특례 지원 대상에 올랐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 기준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더 빠르게 방지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드는 분들께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 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금액 변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장기 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액 상승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하시면 30일을 넘는 기간만큼 생계급여가 일정 금액 공제되는데 이 공제액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분이 2달 동안 입원하시면 전년에는 약 32만 원을 빼셨다면 올해부터는 약 34만 원 정도를 공제받게 되십니다. 갑자기 생계급여가 줄어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나 이는 제도 설계상 불가피한 부분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중증, 화상 환자의 산정 특례 재등록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년 등록 후 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 등록 후 다시 1년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산정 특례로 등록하시면 의료급여 일종 혜택이 주어지고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불어 1차,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큰 병원으로 바로 가실 수 있으며 급여 일수의 상한선 역시 질환에 맞게 추가 보장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산정 특례로 등록되신 동안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계급여를 이어받으실 수 있으므로 치료에 더욱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화상은 일반적인 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다 주기 마련인데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며 마지막 변경 사항인 1인 가구 관리 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사시는 수급자분께서 돌아가셨는데도 꽤 오랜 뒤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요.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중지 상태가 된 1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서비스와 연계하는 절차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버티시던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제때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마련된 조치이니 혹시 주변에 혼자 거주하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할 복지 담당 기관이나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달라진 9가지 핵심 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라 가끔은 갑작스러운 문제로 하루아침에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든든한 안전망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도를 몰라서 혹은 바뀐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길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복지나우는 앞으로도 늘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제도 정보를 전하고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가끔씩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가올 시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